지금 시장에 대해서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고 돈도 많이 버셨던 분들이 이미 많이 다양한 영상에서 얘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이 힘들구나 라는 것 정도는 좀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도대체 뭐 때문에 좀 나왔고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것은 좀 불안정한, 좀 불확실한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언제 시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작년, 재작년에 시작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 그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런 순간 때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공감이 안 되고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때도. 그쵸. 그쵸. 네. 사실 거의 이론적인 부분이 크니까 거의 뭐 역사책 읽는 것 같은 그러네요. 느낌. 제가 학창 시절에 국사 공부를 가장 싫어했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작정 외우라고 하니. 그래서 저는 최근의 흐름을 기반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작년, 재작년 흐름, 그러면 현재 흐름이 어떻게 좀 이어지고 있느냐. 일단은 이를 보기 위해서는 우라가미 군이오라는 분이 그 주식 관련 책을 과거에서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주식시장 사이클, 주식 4개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제 사이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의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거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의거해서 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경제 사이클은 그 책에 의거하면 크게 4개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금융시장, 두 번째가 실적 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금융 장세, 실적 장세가 기본 베이스고 그게 이제 거꾸로 흘러가는 게 역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시장이느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가 좀 찾아와야 됩니다. 금융시장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금리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어지는, 즉 돈이 많이 풀어지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로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처음 본 최저금리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시장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 시장에 대한 대처를 많이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네네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과거 경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V자 반등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 번 더 쌍바닥이냐 삼중바닥이냐 이런 얘기들만 나눴었어요. 그렇구나. 그냥 현재만 보자. 내가 아는 것만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존 이전의 채널에서 V자 반등 나온다. 그래요? 많이 떠들어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주식도 많이 추천해줬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그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금융장세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어렵지만 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도 싸겠다, 대출도 받기 수월하겠다, 어떻게든 돈을 쓰기 바쁘죠. 그래서 소비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초호황으로 가게 됐었죠. 막 코스피 3,000 돌파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람들이 막 돈 없다 하지만은 일단은 재난지원금도 나오고 금리도 싸기 때문에 뭐 거의 영끌에서 부동산 사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비싼 차, 뭐 명품 사실 아직까지도 이 명품샵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소비 활동이 굉장히 많이 촉진됐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 장세로 돌입하게 되는데 실적 장세는 뭐느냐? 그렇게 풀려 있는 돈으로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예요. 경제가 회복되려면 일단 첫 번째 돈이 돌아야 돼요. 돈이 돌아야 사람들은 소비를 할 거고 소비한 돈을 기업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국가의 또 소득도 많이 세금 입장에서 좀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돈이 돌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 이게 이제 실적 장세고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이제 실적이 피크를 찍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금융시장과 이 실적시장, 이 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상승 사이클과 함께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 많은 분들이 사실 돈을 쉽게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제 주식 관련 채널들도 떡상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역금융 장세가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역금융 장세가 저희 생각보다 좀 빨리 찾아왔어요. 역금융 장세가 뭐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냐면
과도한 경제 상승에 의거해서 너무나 높아지는 물가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소비 활동이 늘어났고 소비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들은 돈을 벌고 경제는 살아났지만 그에 반대해서 그렇게 소비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사람들의 소비 활동은 늘어난다. 그러면은 고정되어 있는 재화들, 즉 물건의 가치는 계속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즉 소비로 인한 물가 촉진 흐름에 더해서 공급 발생, 공급난까지 발생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 국가 간에 있어서 교류가 닫히고 수출 수입이 왕래하게 나오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돌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공급망이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수요만 하더라도 이러한 사이클이 나오게 되는데 공급까지 더해지니까 이 충격이 엄청나게 강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물가 상승률이 사실 이상적인 데이터는 연간 2%씩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막 3%, 5%, 6% 쭉쭉쭉쭉 올라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좀 예상했던 바고 지금 물가 상승보다도 중요한 게 실업률을 잡아야 돼. 지금 이 실업률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너네가 우려하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 침체로 가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처해지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상승을 크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 점진적으로는 해줄게 라면서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적 장세가 계속 사실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과거 데이터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각 사이클, 즉 이 금융 장세, 실적 장세 각각 짧게는 1, 2년, 길게는 2, 3년 정도씩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클이 짧으면 5년에서 10년 정도가 가게 돼요. 근데 현재 최근 흐름으로 보자면 금융 장세가 거의 1년 정도, 실적 장세가 반년에서 1년 정도. 주기가 굉장히 지금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진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살면서 이런 장세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의 좀 장세가 찾아온 거죠. 자, 그러면 외국금융 장세도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를 촉진한 거는 사실 러시아 전쟁이었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공급망에 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물가라는 놈인데 어떻게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금리를 그래 너네가 연준이 말해줬던 것처럼 천천히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그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감당이 가능하고 지금 많은 부채에 있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위협이 되진 않는다. 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그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갔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전쟁이 딱 터지니까 물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또 두 가지인 에너지와 식량의 문제가 생겼죠.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국가가 러시아였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특히 연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물가가 더 빨리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데이터는 2%인데 거의 4-5배 가까이 8-9%까지 올라간 국면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큰일 난 거죠. 이거는 자기네들이 예측한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6월 FOMC 때 난리가 났죠. 거의 사실 말을 번복한 거나 다름없다시피 현 시장의 이런 경기 침체 위기를 인정해버렸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취했었던 방식이 아닌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거는 전 세계 경제가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 이 실적 장세가 저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적 장세가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 작년 말 좀 길어지면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슬슬 실적 장세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상승,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실적이 피크를 찍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크를 찍는다는 건 뭐예요? 주가 역시도 어느 정도는 피크를 찍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슬슬 우리는 어깨라고 생각하고 머리에서 팔 생각 말고 슬슬 분할 매도를 해 나가야 되는 장세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는 좀 분할 매도 실질적인 수익 현금을 챙기셔라 라고 많이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더 빨리 역금융에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거를 대응을 못했어요. 제 예상했던 거랑 좀 빗나간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역금융자산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일단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돼요. 거의 50% 이상. 그 다음에 뭘 투자해야 되냐면 인버스를 투자해야 돼요. 이제는 머리를 찍고 다시 무릎으로 떨어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고 안전자산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인데 저는 분할 매도는 했지만 즉 현금을 20-30% 정도는 챙겨놨지만 그 하락에 베팅을 못한 거예요. 즉 인버스를 포트에 꾸리지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웠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거 제가 후회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를 또 빨리 인정하고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이미 역금융장세가 빨리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역실적 장세, 즉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를 저는 빨리 분석을 했었어야 됐어요. 역실적 장세가 찾아오면 이 하락이 단순히 허리까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의 무릎, 발목, 발바닥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빨리빨리 내가 캐치해서 방어할 수 있는 건 방어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금리를 연준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점진적으로 올릴 생각을 했지만 일단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걸 1순위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부자TV 채널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내내 계속 현금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현금만 가지고 있기에는 위기가 끝나고 찾아오는 기회를 어찌됐든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의 공부는 해놔야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의 유망한 산업과 종목군들을 많이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호흡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고 당장에 돈 벌 생각으로 계속 거의 분할 매수가 아닌 몰빵을 때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저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는 좀 손실을 보고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다 손실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될 시장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무리를 하고 계시다. 근데 이 무리를 하게 만든 또 많은 또 증권 관련 또 영상들이 또 있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더 상승할 거다, 더 상승할 거다, 지금 충분히 싸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솔직히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물려있는 투자자로서 뭐 여러분들에게 왜 그랬어요? 라고는 말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힘든 장세고 이거는 연준 자체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상 우리가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시장을 섣불리 예측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미 하늘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고 있는 하늘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돌파할 구멍을 좀 찾을 수 있을까의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대응 전략을 오늘 좀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 일단은 생각을 하실 때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는 시작한 것 같아요. 시작한 것 같죠? 네. 저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증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증시만 보더라도 지금 이미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 금융장세 즉 2020년도 3월 그 딱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고점을 형성하던 지수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사이클만큼 다시 내려왔어요. 이미 한 번의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즉 역금융 아닌 역실적 장세가 나오고 있다. 그 역실적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지금이죠. 여기에 더해서 증시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투매가 엄청나게 세게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여러 차례 나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한 차례 3-4%씩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용잔고가 우후죽순 털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거의 보름 정도 만에 3-4조가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대 매매가 터진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기존에 신용으로 투자했던 것들이 강제적으로 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매 장세이자 역실적 장세 특징입니다. 즉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장세가 지금 하락의 끝이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어찌 보면 하락이 한두 번 더 터질 것 같다. 어떤 하락이 이렇게 3, 4%씩 갑자기 파박 깨지는 장세가 한두 번 더 나올 거라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주식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을수록 더 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공부해서 좋은 기업 찾았는데 이게 싸니까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정말 사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고 싶은 주식들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 손가락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 충동 구매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걸 참는 게. 눈앞에 살 것들이 너무나 많이 깔렸는데 명품이 깔렸는데 근데 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사요? 근데 그거를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나 더 손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는 조금이라도 복구하고 싶어서 사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요, 현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아직 바닥이 잡혔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전략을 저는 두 가지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현금이 나는 이미 잘 준비해놔서 현금의 전체 비중의 50% 이상이다. 이러면요. 사실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역실적 장세로 돌입을 했고 한 차례 투매가 쏟아졌어요. 시작점까지 다시 어느 정도 좀 빠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 한두 번 더 빠지겠지. 끽 해봐야 10% 20%?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거는 감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감수하면서 조금씩 살 자신은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시간에도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꺼졌다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이 발바닥이라는 확신은 안 드는데 무릎에서 발목 정도라는 확신은 들어요. 그러면 그래 내려가는 국면에서 내가 차근차근 사서 모으면 발바닥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내 평단은 발목 정도 수준을 가겠다 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당장에는 돈 벌진 않겠지만 1, 2년 만기 적금된다 생각해서 1, 2년 뒤부터는 수익이 커져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저는 지금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현금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이게 또 갑자기 안 내려가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모르거든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라는 놈을 어떻게 해서든 다운시키려고 시장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떨어질지 말지 우리는 몰라요. 나와봐야 알아요. 맞아요. 근데 나왔는데 떨어졌다? 그럼 바닥 찍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때 대해서 투자하면은 이미 발바닥은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발목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항상 경제를 선반영하거든요. 빠르면 6개월 선반영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물가야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 이 물가가 잡히면 시장의 바닥도 잡힐 거야 라는 생각 누구든 다 하고 있어요. 누구든 다 하고 있는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미 바닥에 찍히는 순간 그때 공포에 샀던 사람들로 인해서 바닥은 잡히고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20년 3월 코로나 때도 그랬었어요. 코로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악재가 터졌어. 이 코로나라는 악재가 해소가 된다. 즉 코로나라는 게 백신이 생기고 치료제가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간 상황이라면 분명히 바닥이 잡힐 거고 그때는 내가 투자를 해도 좋을 시기야 라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들 어땠어요? 이미 코스피 3,000 거의 근접했을 때 사셨어요. 와, 그리고 그냥 못 사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못 그래서 사죠. 3,000에 사는 거죠. 그죠. 이미 비싸게 사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위기의 순간이 다 지나가고 투자를 하는 거면 이미 시장은 바닥이 아니라 다시 허리 위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는 항상 많은 투자 대가들도 다 그랬어요. 위기에 투자하지 기회에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투자는. 네, 명언인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지금 진짜 다 던지고 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20년 3월 경험을 해봤던지라 그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때는 진짜 현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은 있었어요. 내가 산 평단이 나중에는 분명히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올라서 내가 몇백 프로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아, 장기로 본 거군요. 네. 왜냐면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금융장세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시중에는 이미 돈이 풀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풀렸었기 때문에 이 파이가 훨씬 커진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설렜어요, 솔직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후에 내가 더 큰 수익을 볼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설렜어요. 근데 그건 안 했죠. 대출로 사진 않았어요. 이게 철학이에요. 절대 내 여윳돈이 아닌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해지거든요. 장기로 못하는. 그렇죠.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감정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HTS 다 끄고 명상했어요.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명상했고 뭘 준비했냐면 올라갈 거를 준비했죠. 올라갈 때 분명히 내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타이밍이 올 건데 그때 내가 뭘 정리하고 뭘 채워놔야 될지 그 공부를 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공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뭘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투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적정 가치보다 대부분 다 쌀 겁니다. 왜? 주식시장도 PBR 0.9배 정도보다도 더 싸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가치가 싸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 경제 구조 자체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적정 가치에 수렴하게 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에만 투자하시면 결국은 올라옵니다. 그리고 투매로 인한 반대매매 장세는요. 결국에는 조그만 반등 나와도 급반등이 만들어지는 사이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팔고 던지고 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길어야 제가 봤을 때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요 정도만 기다리셔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단가가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시간만 버티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때 정신 차리고 재구성하시고 지금 힘들어서 던지고 싶은 마음은 좀 참으셔라. 지금은 곧 매수하고 싶은 충동도 매도하고 싶은 충동도 지켜내는 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전략을 얘기해 주신 게 첫 번째가 이제 지금도 싸긴 싸니까 네네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는 전략. 예.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조금의 현금도 일단 지키고 있자. 지키고 있다가 사실 그래요. 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사이클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떨어지는 국면에서 이미 싸니까 떨어지는 걸 오히려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잡아서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 다음에 올라갈 거를 대비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첫 번째 현금이 많고 두 번째 시간에 투자할 줄 아시는 분들. 근데 이게 나는 불가하다. 갖고 있는 현금도 없고 나는 내 성격상 도저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락을 찍고 올라오는 것까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매가 완전하게 끝나고 지금은 어찌됐든 물가라는 놈 때문에 이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가 한번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안정되는 흐름을 두세 차례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역실적 장세가 끝나고 다시 금융장세로 오기 위한 시그널이 뭐냐면 금리가 인하가 돼야 돼요. 지금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작용이 뭐냐면 경제가 죽어요. 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여지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원래 대출 끼고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인건비 자체도 부담이 되니까 인력 감축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기업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감축이라는 건 뭐냐면 실적이 이제는 더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해요. 인건비 감소가 오히려 기업의 이득인 거죠. 네. 야, 그러면은 슬슬 어느 정도 바닥을 실적이 치고 올라오는 국면이 이제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딱 두 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가가 언제 안정화가 되느냐.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는 흐름을 한 차례 꺾여주느냐. 여기에 하나가 더 좋은 게 뭐냐면 경제가 이미 침체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정부 입장에서는 살리려고 할 거예요. 즉 경기 부양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게 딱딱딱
퍼즐이 맞춰지면 아하 이제는 내가 좀 더 투자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 내가 정말 이렇게 현금이 많아서 용기 있게 투자했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금융장세 실적장세가 오면 사이클상 상승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싼 것만 잘 찾아내면 올라가는 사이클을 내가 먹을 수는 있거든요. 10배거 이상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30%, 50% 이런 안정적인 수익 정도는 챙겨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덜 벌지만 확실하게 벌 생각으로 그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두 가지 전략이 너무 이해가 잘 되고요. 이 네 가지 국면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신고가, 신저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고가, 즉 특히 52주 신고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52주 동안에 주가가 당일 기준 가장 높게 올랐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 말은 즉 기업의 실적도 그만큼 피크를 찍었다라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피크를 빠바바박 찍는 것과 동시에 주가는 이미 피크를 찍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사실 실적 장세, 즉 기업의 실적이 피크를 찍는 장세 때는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역사상 신고가. 그때 뭐 삼성전자 막 8만 전자, 9만 전자 하면서 현대차도 막 사상 최고가 이렇게 찍었었잖아요. 특히 대기업들이 그렇게 막 사상 최고가를 찍어요. 그럼 그때가 매도 시점이에요? 그쵸. 그때가 매도 시점이에요. 그렇구나. 반대로. 네. 피크를 찍고, 그러니까 명확한 매도 시점은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때가 확실하게 분할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산 봉우리를 딱 찍고 이제 슬슬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역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야, 그거 알람 계속 오더라고요. 네. 많이 슬프죠. 가슴 아프죠. 내가 특히 보유한 종목이 전저점을 이탈하고 파파박 깨지는 종목들이 막 나오니까 이거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야. 나는 바닥이라고 샀는데 지하 2층, 3층이 있었구나. 큰일 났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타이밍이 오히려 증시 입장에서는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 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경제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물가 막 머리 아파.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많아지다가 줄어드는 이런 흐름까지는 좀 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위기인 순간일 수 있어요. 남들은 미쳤어 그때 왜 사? 근데 오히려 증시는 바닥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 하나는 또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꿀팁이대요. 이런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진짜 저희 채널에도 잘 안 하는 얘기예요. 정말요? 네, 좀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안 할 거예요. 여기 공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야, 이거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요즘에 보면은 계속 신저가가 찍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로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주가는 이익의 반영이다. 네. 그 명제를 적용하면은 딱 그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네, 그 논리를 그렇죠. 적용하면은. 네네네. 그렇군요.